안녕하세요. 제주와 나경심입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파트인 유기화합물의 제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기 제조화 기초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기화합물을 정의하고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명명할 수 있다. 2. 작용기의 종류를 제시하고 그 화학적 특징과 반응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유기화합물의 구조식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유기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4. 탄화수소 유도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활과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자일렌 생산 공정을 보고 계신데요. 약간 문어발같이 생긴 지금 보시는 문어발처럼 생긴 이것은 뒤죽박죽 혼합된 성분들로부터 파라자일렌이라는 원료를 추출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파라자일렌은 일상 속 아주 다양한 곳에 이용되곤 하죠. 좀 더 가야 돼요. 좀 더 가야 돼요. 저 앞에 보면 노래방 마이크 두 개가 보이죠? 그리고 이곳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불리는 합성수지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역시나 폴리프로필렌도 일상 속 아주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공정들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이롭게 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20세기 초 유기화학을 연구했던 화학자들의 눈부신 성과에 있었다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기화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미셸 슈브렐이라는 화학자로부터였습니다. 19세기 이전 대다수의 화학자들은 유기물이라는 존재를 생체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물질, 즉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미셸 슈브렐도 그러한 생각과 크게 다르진 않았으나 지방과 알칼리 성분의 물질로 만들어지는 대상인 비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도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즉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방, 즉 기름이라는 대상을 생체 에너지가 아닌 실험실에서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성분의 물질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러한 연구는 곧 프리드리 벨러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기물을 실험실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물질로 바꿔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 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는 유기물이 아닌 물질, 즉 무기물이라고 불리는 물질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끝내 1828년 시안산 암모늄이라고 불리는 물질로부터 오줌의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유기물인 요소를 합성해냄으로써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벨러 합성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세상은 이 시점으로부터 유기물에 관한 정의를 새로 쓰게 됩니다. 탄소를 축으로 하고 있는 분자들로 구성된 물질, 이것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기물에 대한 연구, 즉 탄소가 어떻게 배열하고 있는지에 따라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즈음 몇몇 화학자들에 의해 실험으로부터 우연한 발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856년 영국의 화학자 윌리엄 퍼킹경은 말라리아의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 퀴닌 분자를 연구하던 도중 우연히 보라색의 염료, 즉 염색약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염색약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를 통해 유기물과 유기물 사이에 적절한 효소를 이용하면 유기물의 특성과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전보다 명확하게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화학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의 발견들 중 유기화학의 역사 전반에 걸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발견이 앞선 염색약의 발견 후 2년 만에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발견을 일으켜낸 과학자가 바로 19세기 독일의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쿨레입니다. 케쿨레는 헨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유기화학이 연구하는 대상, 즉 여러 탄소화합물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동식물의 사체 또는 여러 유기물질로부터 발생되는 탄소를 추출할 때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탄소화합물들을 통해 그는 탄소가 다른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다리가 4개라는 사실, 즉 탄소의 원작가가 4라는 사실을 알아낼 정도로 탄소화합물에 관한 연구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탄소화합물들 중 케쿨레를 가장 흥미있게 만들어주었던 대상은 당시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물질인 벤젠이었죠. 케쿨레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 벤젠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탄소와 수소가 정확하게 1대1 비율로 결합하면서도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이는 스스로가 제시한 탄소의 원자가가 4개라는 가설에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즉 연금술을 대표하는 바로 그 상징자인 오우보로스를 보게 되었고, 만약 탄소 체인들이 오우보로스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면서 그 결합 방법이 기존 탄소들과는 다른 방식을 취한다면, 그렇다면 벤젠이라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바로 이 우연한 꿈속의 아이디어로부터 탄생한 합리적인 결론에 의해서 드디어 벤젠 고리의 구조가 규명되게 되면서 이후 벤젠 고리에 탄소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벤젠, 톨루엔, 그리고 자이렌이라는 새로운 물질들 또한 밝혀지게 됩니다. 이 벤젠 꼬리가 포함된 분자들을 우리는 향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라는 의미에서 아로마틱, 방향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벤젠과 톨루엔이 강한 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 오늘날의 유기화학에서는 방향족을 향이 나는 친구들이라고 분류하지 않는답니다. 그보다는 벤젠 꼬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방향족이라고 부르죠. 벤젠은 구조 자체가 매우 안정적인지라 대부분 벤젠 주변에 있는 수소와 같은 물질들이 다른 물질이랑 자리를 바꾸는 치환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을 하게 됩니다. 탄소 하나와 그 외의 자리에 수소가 붙으면 톨루엔, 다른 곳에 또 붙으면 자이렌이 되지요. 바로 옆에, 그 다음 옆에, 또 그 다음 옆에 붙을 때마다 재미있게도 구조에 따라 성질이 조금씩 변하는 물질, 이성질체가 되기 때문에 이름도 조금씩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이드록시기, 즉 수소와 산소가 붙으면 페놀이 되고요. 여기에 카복시기, 즉 탄소와 산소 2개, 그리고 수소가 붙으면 살리실산이 되지요. 여기에 아세트산이 붙어버리면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 물질이 바로 그 유명한 아스피린이라는 진통제입니다. TNT 폭탄의 원료로 알려진 트리니트로톨루엔은 톨루엔 근처에 질소와 산소들이 붙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수지들 중 하나인 스티렌 수지에도 이 벤젠 꼬리가 꼭 들어간다고 하니 방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이 대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시나요? 이렇듯 벤젠 고리의 발견과 그를 가공하고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인류는 기존 공정에서 생산하기 힘들었던 수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을 조작하여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정말 숨쉬는 것처럼 자주 볼 수 있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고마운 소재, 플라스틱 또한 이러한 유기화학의 발달과 그로 인한 공정으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인류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탄소 체인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아주 획기적인 소재, 플라스틱의 최초 발견은 독일 출신의 화학자인 크리스티안 쉔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 바질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그는 1864년에 질산을 이용한 섬유 합성에 성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알렉산더 파크스는 에테르와 알코올을 질산 섬유소와 잘 배합하여 원하는 틀에 넣고 건조하게 되면 단단하고 강한 소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에서 구할 수 있는 수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플라스틱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팍신. 당시에는 이러한 공정이 상당히 놀라운 최신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자연스럽게 매우 귀했고, 이는 몇몇 부호들의 수집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플라스틱이 부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점점 새로운 공정과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당구공이나 틀니, 만년필, 그리고 단추의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곧이어 1907년 인공으로 만들어낸 포름알데히드와 페놀을 반응시켜 만들 수 있는 인류 최초의 합성수지를 이용해 베이클라이트라는 섬유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는 당시에 한창 개발되고 있었던 다양한 전기 제품들의 외장재로서 이용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 전반에서 인공 플라스틱이 사용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플라스틱의 발견은 1933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스 폰 패치만에 의해 등장한 이 플라스틱의 이름은 폴리에틸렌. 다시 말해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틸렌이 마치 기차처럼 연속적으로 결합해 있는 형태인 폴리머라이즈, 즉 고분자 중합체로서 발견 당시에는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즉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패치만이 맨 처음 이 소재를 발견했을 때는 그리 인기를 얻지 못하였으나 동일한해 영국의 임페리얼 화학공업사에서 일하고 있던 에릭 포셋과 레지널드 깁슨에 의해 우연한 계기로 재발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곧 필름과 포장재의 주 원료로 인기 있게 이용되게 됩니다. 어떻게 기체가스를 고체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프로필렌을 잘 들여다보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서로를 붙들고 있는 팔이 두 개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팔을 강제로 놓게끔 만들어주면 옆에 있는 프로필렌과 서로 손을 잡으면서 마치 기차처럼 다닥다닥 붙어버립니다. 원래는 작은 분자였다가 이렇게 긴 사슬이 되면 일상적인 온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튼튼하게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로 변모하게 되죠. 이처럼 프로필렌과 같은 유기물들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물질을 얻어내는데 커다란 영향을 준 학문인 유기화학의 탄생은 인류사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위대한 발견들 중 하나입니다. 이후 독일의 화학자인 칼 치글러가 좀 더 밀도가 높은 상태인 HDPE 하이 덴서티 폴리에틸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함에 따라 기존의 합성수지보다 견고하고 탄력 있는 합성수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게 되며, 이는 배관 및 자동차의 부속품으로서 이용되게 됩니다. 이후 플라스틱은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기본 구조, 다양한 중합체로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1934년 프리드리 바이어 앤 컴퍼니에 의해 나타난 폴리우레탄, 1939년 IG 파벤사에 의해 개발된 에폭시, 1950년대 줄리오 나타에 의해 고안된 폴리프로필렌, 렉스 와인필드와 제임스 딕슨에 의해 고안된 페트 등 수많은 유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새로운 중합체 소재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곧 단열재, 수영복의 소재, 항공기의 소재, 기계의 부품, 페트병 등 일상 속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에 응용되고 사용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중합체가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인 생분해성, 즉 생물에 의해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을 극복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일상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원료들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벤젠고리와 같은 방향족들을 포함하여 탄소로 이루어진 체인들 등 이러한 탄소 복합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연 상태에서 벤젠이나 플라스틱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 내 촉매 반응을 통해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드렸던 공정인 CDU 공정으로부터 분별된 대상, 납사와 상압 잔사유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좀 더 생동감 있는 설명을 위해 과학후기는 분별 증류를 통해 만들어진 납사, 즉 나프타와 AR, 상압 잔사유를 이용하여 각각 벤젠, 톨루엔, 자이렌 고리와 탄소 중합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정을 보유한 곳 GX 칼텍스의 여수 공장에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기술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납사가 어떻게 방향족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탄소 중합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가장 메인은 플라스틱, 또 하나는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품이라고 납사라고 하면 끓는 점에 대한 용어고요. 용어죠. 그에 대한 제품은 플라스틱과 휘발유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리포밍을 하는 거, 네. 여기에서 이제 촉매가 들어간다고 네. 들었어요. 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이 고리를 연결해주는 반응,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를 빼주는 반응. 그게 두 개를 합쳐서 리포밍이라고 합니다. 고리를 연결해주는 거랑 네네. 수를 빼주는 거. 일반적인 휘발유는 직선으로 생겼습니다. 직선으로. 탄소 고리가 직선으로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사슬고리. 사슬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끝에를 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마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제 링으로. 예, 링으로. 아까 케큘레 벤젠을 발견하신 분의 얘기도 했는데, 시클로. 예, 사이클로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을 일단 만들어요. 네. 그게 이제 촉매의 역할이고요. 그 이제 화학 구조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수소가 좀 많습니다. 벤젠보다. 사이클로 같은 경우 수소가 많기 때문에 수소를 좀 빼줘요. 중간중간에 이제 사이클로 핵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12개가 붙어 있죠. 예, 원자 기준 6개, 분자 기준 3개 빼야 되기 때문에. 빼야 돼요. 예, 디하이드로제네이션. 디하이드로제네이션. 예, 벤젠 같은 경우에는 그 도료나 아니면 페놀이라고 하는 페놀 수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페놀 수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의약품, 농약, 나일론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나일론의 원료가. 예, 되게 많은 브로드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거죠. 페인트에서 이제 불나는 성분, 신나라고 해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신나가 톨루엔이에요? 신나가 톨루엔 성분. TNT라고 혹시 폭탄? 트리니티와 톨루엔. 예. 폭약이죠. 다이너마이트죠. 예. 저는 사실은 자이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자일렌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것도 플라스틱이고요. 플라스틱이에요? 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혼합자일렌과 파라자일렌 두 가지가 있는데. 파라자일렌? 예, 파라자일렌. 폴리에스테르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네, 메인으로 사용이 됩니다. 파라자일렌. 그렇구나. 예, 폴리에스테르. 그다음에 PET.
PET, 페트에도 사용이 되고요. 폴리에틸렌 테라포탈레이트 예, 사용이 되고요. 스타일렌이라고 네. 그 스타일렌에 들어가는 게 하나 벤쟁으로 딱 붙잖아요. 그게 네, 여기서 벤쟁골이- 붙는 거예요? 자이렌에서? 네, 설명드렸다시피 나일론도 만들고 폴리에스테르도 만들고 페트도 만들고 네. 스티로폼도 만들고 거의 모든 플라스틱이 이 BTX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석유화학 기술팀의 용유중 차장님이었습니다. 유기화학의 발달, 즉 탄소를 다루는 화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연료로서 사용에 그칠 줄 알았던 석유를 플라스틱의 원료이자 약재의 원료, 방향제, 생활 필수품, 섬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게 함은 물론 석유 찌꺼기로 취급되었던 아스팔트와 같은 존재들을 효율적인 연료로 탈바꿈시키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도 했죠. 이 모든 과정이 GX 칼텍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정에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화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기화학의 꽃이자 아주 기본 물질인 탄소를 다룬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다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질 그 자체를 다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학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정말 우리 생활에 유기화합물이 빠질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고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과서 111페이지입니다. 유기화합물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유기화합물이란 무엇인 것 같아요? 네. 구조의 기본 골격으로 탄소 원자를 갖는 화합물을 통틀어 이루는 것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탄소 원자를 갖는 화합물을 통틀어 이루는 것을 유기화합물이라 할까요? 왜 탄소가 특별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14족 원소로서 4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어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들 사이에 서로 결합해서 긴 사슬과 고리를 만들어 여러 혼성 궤도 함수를 이용하여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원자는 이렇게 원소 번호 6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8개가 채워져야 되니까 4개가 비었죠. 그러니까 4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원자는 이렇게 사슬 모양, 단일 결합인 사슬 모양, 이 사슬 모양이 가지 모양으로도 이루어지고요. 이중결합, 이렇게 삼중결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리 모양을 갖고 있는 이렇게 고리 모양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화합물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기화합물은 공유성 결합 분자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두 번째, 유기화합물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 무기화합물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훨씬 낮으며 열에 약해 가열 시에는 분해가 됩니다. 세 번째, 유기화합물은 탄소 화합물이므로 가연성이 있습니다. 타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면 완전히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고 산소 없이는 가열하면 탄소가 분리가 됩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여 대부분 무극성 물질 분자들이므로 알코올, 에테르 등의 유기 용매에 잘 녹으며 용해되어도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유기화합물은 비전해질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 골격의 길이나 분자의 다양성에 제한이 없어 무기화합물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탄소의 질소, 산소, 황, 인 또는 할로젠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작용기가 다양하여 각각 독특한 특성에 따라 무한한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인간 생활과 유기화합물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잘 봤죠? 얼마나 유기화합물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쏙쏙히 잘 스며들어 있는지 잘 봤습니다. 근대 화학의 발달이 비롯된 19세기까지는 모든 유기화합물은 자연계의 생물을 통해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그것을 직접 생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연계에서 얻는 물질의 공급량 확보와 품질의 개량을 위한 화학 분야의 노력에 의해서 합성 섬유, 플라스틱, 합성 유지, 합성 고무, 합성 피혁 등 화학적 방법에 의해 합성된 물질이 실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실생활에서는 활용되는 유기화합물은 에너지, 휘발유나 천연가스, 생활용품, 의약품, 고분자 화합물, 합성섬유나 플라스틱, 합성수지, 그리고 페인트, 농약, 접착제, 건축자재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화합물의 분류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크게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유도체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바로 탄화수소라 합니다. 그럼 탄화수소 유도체는 무엇인지,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합니다. 우리 배웠죠? 자일렌 이런 것들. 그러면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상태에 따라 포화탄화수소, 불포화탄화수소로 구분이 되고요. 포화탄화수소는 또 탄소,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고, 불포화탄화수소는 탄소,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탄화수소는 결합 형태에 따라 사슬 모양, 탄화수소와 고리 모양, 탄화수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탄화수소는 크게 포화탄화수소인지 불포화탄화수소인지로 나누고, 또 포화탄화수소는 사슬 모양인지 고리 모양인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슬 모양에는 길게 늘어진 알케인이 있습니다. CH3가 에테인입니다. 그리고 고리 모양에는 사이클로 알케인,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긴 사이클로헥세인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포화탄화수소입니다. 불포화탄화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탄화수소는 똑같이 사슬 모양인지 고리 모양인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슬 모양에는 알켄, 알카인이 있습니다.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갖는 에텐과 에타인이 있습니다. 고리 모양에는 방향족 탄화수소인데 대표적으로 벤젠이 있습니다. 이중결합을 갖고 있죠. 벤젠은 방향족 탄화수소이고요. 나머지는 지방족 탄화수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화탄화수소에 대해서 알케인 등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